가정분방 모집 토론회 발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 김석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주제입니다. 또 충북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미 독약점들 대비를 위해서 여러 이런저런 연구도 시작을 했고 또 연수도 시작을 하고 또 학교별로 보면은 오성고등학교도 되게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몇 가지 좋은 사례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여러 가지 고민과 쟁점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독약점제라고 하는 정의는 이제 교육부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수준이라는 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 수준이라는 말이 또 잘못하면 또 우열반을 도별되는 개념으로 사진될 수 있으니까 이 말 안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한 번 더 교육부의 발표 방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에 있는 그 교육과정 체계가 한 번 더 바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015 대전교육과정 이후에 2022 대전교육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아마 교과 체계의 변화가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도 한 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제 내신 절대평가제, 내신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독약점제가 들어가면서 일정하게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뭐 이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도 출석 엉덩이만 출석 책상에 앉아 붙여 있기만 하면 출석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해결하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구구단을 몰라도 인수분해를 못 풀어도 다 졸업이 되는 이런 허술한 체계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런 체계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낮춰서 일정하게 학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미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졸업이 되냐 안 되냐까지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출석 일수를 중심으로 졸업 기준을 잡았던 거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4단위를 유수해야 되는 것들을 192학점으로 하고 1단위가 18시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16시간으로 아이스고가 이미 들어갔고, 앞으로도 이제 이 시간들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야수의 경우에 보통 1학점이 15학점, 2학점이 1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작게 방안이 좀 빠른데 학점이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정하려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는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유급이라든지 졸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아마 2025년도를 기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원종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원종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정한 학력이 도달 안 됐다고 해서 유급을 시키거나 졸업을 안 시키는 거에 대한 그 내적인 부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당장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서 2025년도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졸업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은 25년이지만 실제 이제 사실상 이미 독약점제는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 나가야 되는 흐름들은 이미 지금도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이제 독약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수능 체제가 한번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8 아마 대입 안에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22년도에 교육과정을 어쨌든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2025년도에 일모를 예정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신 성취평가제도 일정하게 25를 기준으로 간다라고 보면 우리 교육이 한 번 더 요동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2025에서 2028년도가 한 번 더 이제 우리 교육계의 판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저스의 개혁의 확산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나의 그 혁신의 아이디어라는 것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5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상대적인 이점입니다. 기존에 이것을 씀으로써 삐삐를 쓰던 것보다 모바일 핸드폰을 쓰는 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이걸 채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 사회의 체계 가치와 규범에 맞아야 합니다. 시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성과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죠. 단순해야지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고교학점제의 경우에는 일단 상대적인 이점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시험 가능성과 관찰 가능성에서는 일정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따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이 부분일 거예요. 생각처럼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 이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될 텐데요. 난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스텝이 좀 꼬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확대를 일정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의 요구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했는데,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는 상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이런 상황이 좀 왔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현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선택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그 불확실성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노동 조건이나 노동 환경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옛날처럼 학력고사 한 방, 수능 한 방으로 다 끝내면 되지. 뭘 복잡하게 이것저것 뭐 하고 그래. 뭐 이런 이제 정서들이 여전히 많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교육과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 기준을 어떻게 해줄 거냐. 시설도 또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대입도 바꿔야 되고요. 고입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고교체제 개편이나 내신 평가라든지 예산 등이 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 고교학점제 얘가 살아나는 거지. 다른 거 다 없애놓고 얘만 단독으로 살아나기가 어려운 정책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의 시선이 있어요. 우려하는 시선과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려와 비판의 시선들이 훨씬 더 강하게 들리고 있죠.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진로 이렇게 강요하냐. 어른들도 진로가 수시로 바뀌고 있고 다 그러는 건데 뭔 진로를 그렇게 애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애들 다 이거 놀리는 학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늘 그랬듯이 이제 정책이 항상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던, 독수리를 그린다 그랬으나 나중에 참새가 나왔던 이런 선례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저렇게 크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걸 이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에 우리 교육과정들을 내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거 신자유주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이게 결국 이제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나마 뭐 이제 지자체라든지 도시의 교통도 좋고 이런 여건이 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 같은 데가 이제 좀 걱정이죠. 우리는 교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요. 기간제 교사도 못 구하고 있고 강사도 못 구하는데 지금 막 이것저것 하라고? 지자체 예산도 우리는 얼마 없는데요. 뭐 이런 이제 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데 한숨 쉬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걸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학적인 논쟁인데요. 보편적인 어떤 시민성, 그러니까 공교육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시민성은 길러내야 되는데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막 간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과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 해야 할 거를 왜 고등학교에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고등학교가 뭐가 다른 거냐라는 거고요. 시기상조론 내지는 이제 준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와 가치에는 동의를 하겠다. 의미도 알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는 우려와 비판의 시선들입니다. 이 비판의 이야기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서구의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왔지만 한국 상황에 맞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뭐 교과교실제라든지 NEAT 같은 정책들, 한때 토익 토플과 같이 수능 체제를 영어 성적을 공인 인증시험으로 보겠다 했다가 이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실패했던 걸 워낙 많이 보니까 얘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등이 워낙 지금 심화되어 있는데 이게 또 더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교육학적인 논쟁의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기승전 입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2016 개정교육과정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무슨 융합이고 뭐 그런 게 작동이 됩니까? 현실에서는 결국 수능의 반영교육 과목이 뭔데 이거로 이제 결국 승부가 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시각은 하나는 여기에 우리 교육과정에 정말 아이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뭐 수포자 문제가 발생해요. 죽어도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수학을 강요를 해야만 할까? 안 되는 아이들은 다른 걸 해도 되는데 막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과정을 짤 때부터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필요, 진로, 요구라는 것들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이미 맞춰진 틀에다가 너가 우리한테 맞춰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학생의 개개인성과 고유성이라는 것들을 되게 중시하고 이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가 학교와 교육과정이 이 학생에게 어떻게 맞춰줄 거냐도 고민이 되는 건데 산업화 체제 때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죠. 학교라는 정해져 있는 체제에 네가 맞춰였었던 거고 싫으면 네가 학교를 떠나던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필요, 이걸 읽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설계해 주는 게 미래교육의 핵심 담론이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우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인 거는 맞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입시 얘기만 다 할 거냐. 이제 그 입시에 벗어난 교육과정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실제로 이제 정시 중심으로만 대학 가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 충북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은 저쪽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걔네들 수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얘네들이 강남의 아이들이나 분당의 아이들 못 이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승부를 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능으로 가는 애들이 몇 안 되는데도 교육과정은 다 수능 체제로 다 짜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 보충 중심으로 예전에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학교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한 질문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과정이 예전처럼 야자 보충 많이 하고 수능 중심으로 교육과정 짜낸 학교들이 뭐 우리 오성구에서 얘기했지만 성적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입시 성과가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변화해야 그 다양한 요구에 맞는 어떤 입시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미 지금까지는 이제 뭐 대안학교라든지 또 혹은 뭐 이제 자공고라든지 이제 자사고 쪽에서 비교적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었는데 최근에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교육인데도 공교육의 일반 학교인데도 교육과정을 보면 상당히 아주 독특하고 아주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조건인데 왜 A 학교는 저렇게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들은 정말 올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교학점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책임교육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출석 일수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졸업 기준을 잡아가는 개념보다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가 졸업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체제가 정말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진로라는 것들은 학교 밖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였었습니다. 근데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진로를 만나야 되겠죠. 아마 이런 고민들을 결국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편체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포자, 영포자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럼 죽어도 국문과를 갈 친구라고 한다면 그냥 기초수학, 기본수학만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이 친구에게 이제 막 그 엄청난 수학의 분량과 학습을 강요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고교 체제인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좋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공유제처럼. 그래서
뭐 외고의 교육 과정이 있다, 과학과의 교육 과정이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 학교에 들어있는 애들만 그 교육 과정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주자. 뭐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개념이 일정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의 아이들을 놓고 서비스를 해주는, 대신 학교별로 교육 과정을 특성화해줘야 되겠죠. 특성화를 해주고 지역 단위 안에서 공유하는 체제로 가게 되면 기존의 그 명문학교 패러다임이라든지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교육자치, 학교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저희의 핵심은 지역에서 혹은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지금 워낙 교육과정상 그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와 지역 단위 안에서 국가가 정해준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을 좀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왼쪽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봤었던 고등학교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구 패러다임의 학교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오른쪽에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도 어떤 학생이 들어와도 이 학생을 잘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교육과정을 통한 성장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좀 들여다봤을 때 몇 가지 아쉬운 유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5차 교육과정 틀을 유지하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사실상 공통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두 번째가 위인설관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사의 자리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는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수능 종속형, 가장 많은 유형들입니다. 수능 반영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국영수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영역들은 다 국영수사가 외의 과목들은 다 주변부화 시켜버리죠. 또 하나가 이제 겉으로는 되게 좋은 교육과정인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상위권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중하위권 아이들이나 예체능 아이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겉으로는 화려한 교육과정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수급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사립에서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뭐 공동교육과정, 주문형 강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학교들, 이제 고립형의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이 고교학점제와 고교체제 개편, 절대평가제와 수능 개편이라고 하는 이 4세트 정책입니다. 얘를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면 이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로 볼 수가 있겠죠. 수능 비중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면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요구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교하게 앞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 난점으로는 이제 대입제도도 이제 여전히 학점제와 아직 이제 호환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내신 절대평가에 갈 길이 좀 멀죠. 그리고 이제 학교가 다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구조들이거든요.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아마 교원수급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원수급 문제들을 개별 학교가 다 알아서 하게 할 거냐. 가끔씩 보면 막 전북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저희 교원대 연락이 와요. 막 도고 아이들을 원하는데 도고 강사를 못 구한다. 학교에서 막 연락들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그렇게 다 말품 팔아가면서 연락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공간과 예산의 문제라든지 농촌 지역의 문제나 또 교사들의 저항이랑 불편함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고교학점제 핵심 가치는 사실은 우리가 왼쪽만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다양성. 저는 이쪽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성취 기준에 도달이 안 된, 너는 졸업 안 되는 거야, 아웃이야, 이게 아니라 이 학생이 이대로 가다가 졸업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이 됐을 때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이 학생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의 책임입니다. 학생도 네가 이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라는 거고요.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다 이제 뭐 사교육 도움을 받든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치의 균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상대적으로는 이쪽 얘기보다는 다들 이쪽 얘기를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도 좀 한번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 그 미래 교육을 위한 킹핀 스트라이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1번 핀과 5번 핀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처럼 얘를 건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고객증자가 복잡하지만 정책 지렛대 효과, 즉 목표와 체제와 대입과 시설과 예산, 인사까지 같이 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학교에다가요. 원래 과학고를 지으려고 하다가 일반 학교에다가 과학고만 짓지 말고 일반 고등학교 살리는 쪽으로 예산을 쏟자 이래서 약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일반고에다가 쏟아줬습니다. 몇 년간. 그러면 한 강사 쓰는데 한 500만 원 정도면은 선생님들 힘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은 500만 원이면 강사 한 3학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500만 원, 1억을 5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0개 정도의 강좌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A 학교가 특성화시킨 거를 가지고 지역 단위로 다 이거를 호환해버리기 시작해버리면은 지역 전체의 교육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 국제고나 공립외고에다가 쏟았던 그것만큼 일반고에다가도 좀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물론 이제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개별 학교가 열기 어려운 과목들을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목을 개설해주고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지원 노력들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사실은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지원 노력들은 별로 없고 학교에다가 예산 주고 알아서 해라, 성과를 내라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지원청이 고교 업무도 좀 맡으면서 충북이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이제 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개별 학교가 열기 어려운 과목들을 지원해주는 체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이제 학교 밖 학점제,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학습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컨텐츠가 있는 단체나 기관을 지역사회 학습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심사를 해갖고 여기를 지정해주게 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 컨텐츠 있는 기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쪽에는 강사들이 학교로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올해부터 이미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들이 좀 있게 되면 충북에도 대학들이 많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 기관들이 있고 뭐 평생교육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런 과목들을 잘 결합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교양 과목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런 이제 고민들이고요. 이미 그 잘 되는 학교들을 보면은 탐구 과목이나 생활교육이나 과제연구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열어주고 있고 무학년 수업들을 하고 소인수가 원해도 교과목을 열어주죠. 이건 이제 철학의 문제이고요. 과목 단위를 다 통일해줘요. 5단위면 5단위 이렇게 해준다는 뭐니까 이거는 국영수의 기득권을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과정까지도 나가고 심지어는 교과목까지도 열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연구선도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미 이게 이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어쨌든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감대가 중요하겠죠. 고교학점제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의미의 공유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든지 쉬워할 수 있습니다. 예산 뭐 얼마 받은 거 가지고요. 강사 써가지고 약간 특색 있는 과목들을 막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집토끼를 안 잡고 산토끼 잡는 건 안 된다. 집토끼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어떤 수업과 평가입니다. 선생님들의. 그리고 학습 공동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 그 교과목의 특성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런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몇 가지 그냥 특색 있는 과목들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연구 시범학교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진로에 대한 감각 이게 안 생겨서 고1 하반기가 되도록 나 뭐 해야 돼요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점에서 이 진로교육의 어떤 체계와 학생들의 어떤 상담 시스템이라든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같은 걸 통해서 제대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후에 아마 이제 담임제라든지 또 공강, 이게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면 수당이 나와요. 근데 내가 세 과목을 가르쳤다라 다과목을 가르쳤다라든지 아니 뭐 20시간 이상 가르쳤다.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들끼리 싸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이걸 얼굴 붉히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이걸 하신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도 있어야지 이걸 헌신으로만 이야기해봐야 교장경험생만 머리 아픈 거죠. 이걸 뭐 해라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자유학기제가 중1대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한 중3 정도로 좀 늦추고 이 고민을 고교학점제와 세트로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교과나 부전공교과 같은 것들을 활성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다니겠다, 나 부전공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연수도 좀 시키고 투자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 학교 밖 학점 기간 같은 것도 좀 지정해줘서 필요하고 저는 뭐 그 자격증이 없어도 교양교 과목의 일부 트랙 정도는 열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그 지원청에서 교사를 아예 배치했다가 개별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목들에 대해서는 교강사 수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체제라든지 강사 인력풀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지원 체제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농촌의 경우에는 좀 온라인 양방향 강좌 같은 것들을 해주되 온라인으로만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블렌디드와 좀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주고 또 교육청에서는 뭐 임정교과서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서 개별 학교가 만들기 어려운 교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의미있게 지역 차원과 연결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이런 과목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대입의 경우에는 그 모집 단위별 특성화 전형이라고 해서 국문과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국문과에 올라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목들을 들어라. 경제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이 정도 과목을 들어라.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우리가 가산점을 주거나 고려해 주겠다라는 이 시그널만 가게 되면은 고교학점제가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진로교과라든지 다양한 과목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 건가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것도 앞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의 거버넌스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그 필요와 요구가 뭐였는지 학부모 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꼭 교육부와 교육청이 바뀌어라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학교 안에서의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가, 때로는 지역사회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는 이미 단초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례들도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를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죠.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명료하게 이해된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고교 뭐 교육과정 자율화, 그다음에 뭐 학교 자치, 그다음에 학교 혁신 뭐 이런 용어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가 변화해온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얘기 들어보니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의 한 축을 쭉 가고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확실하게 들었고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시면서 또 우리 그 풀어야 될 난제들도 좀 명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발표에 따라서 토론을 좀 들을 건데요. 그 토론 원고를 보니 지금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거에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난제들을 여기 원고에 좀 녹여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토론에. 그래서 토론까지 같이 들으면은 우리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충북 도교육청의 고교 학점제 추진 현황 및 과제를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겹쳐서 지금 발표하신 거에 따른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송기항 선생님. 네, 먼저 이렇게 고교학점제 토론회장을 열어주신 이런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희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함께 고민한다, 함께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토론하고 있는 이 고교학점제가 2015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과 연계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갑자기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학생 선택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표에는 교육과정 총론 21쪽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과정 편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의 기준이 학생 선택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동안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오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 오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 충북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고교학점제의 비전과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상을 중심으로 충북이 고교학점제가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연계 확대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고등학교의 경계가 확대되고 우리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소, 다양한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준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청으로 이런 업무 이관이 필요한데요. 올해 3월 1일자로 고교학점제 등 이런 고교 사무가 교육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 결과 24쪽의 표 2와 표 3과 같이 10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의 자치단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에 특화된 유초, 중고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2는 협력센터의 구축 현황이고요. 표 3은 지역사회와 주로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연구소 등과 과목을 개설한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프라가 좋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학도 많고 인프라도 좋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교구의 학점제에 좀 유리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반 성장을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단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추진단이 올 5월에는 그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청별로 구축한 교육 협력체제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이런 현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기관별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렇게 협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 없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 지역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그 이외 지역은 고교학점제 교육 소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학교 7교, 선도학교 32교, 준비교 12교, 일반고의 현황입니다. 저희가 일반고 53교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준비교를 모두 선도학교로 전환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4에 보면 저희가 이 컨설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컨설팅 분야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 학업 설계지도, 수업평가 내실화, 학교문화, 공간. 그래서 그 안에 세부 내용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학교가 이런 학교구나,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나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5는 저희가 35개의 학교에서 39개 과정으로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특성화 학교는 학교 간 자율협의체라든가 네트워크 조성으로 서로 공동교육 과정으로 상호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조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형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해 주셨는데요.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개별적으로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종합 컨설팅에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떤지 분석을 하고 진로 진학을 잘 지원하고 있는지 분석해 주는 과정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또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구심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그래서 학교 간 경계가 확장되면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6은 작년에 학교 간 지역연합형 온라인형으로 운영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약 5,000명의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 1학기에는 학교 간이 178강좌, 지역연합 21강좌, 온라인 48강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현황을 표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수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학생의 자기주도성, 변혁적 역량 이런 미래사회에 여러 가지 요구되는 호기심, 흥미, 동기 이런 요구되는 역량이 수업을 통해서 길러져야 하고 이런 과목 선택을 다양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미래에 바른 학생으로 이렇게 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은 2020년부터 자기주도 학습 강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1은 수업 전문가 양성이고요. 프로젝트 2는 이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면서 동반 성장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3은 학생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학습 코칭 적용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에게 동시 적용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다과목 지도를 위한 동아리 그리고 선택교과 연수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 학업설계 안내 전문성을 위해서 학업설계 어드바이저 과정에 모든 교사, 그러니까 학교별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미래교육은 학생 주도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OECD 인재상으로 학생의 주도성 및 변혁적 역량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 1월 이런 진로교육 사무를 미래인재과에서 저희 학교혁신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를 좀 더 밀착해서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진로지원단을 구축했고 올해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먼저 전환기를 지원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먼저 고등학교의 학업설계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나는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되는지 먼저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육과정 컨설턴트로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모든 일반고 교사의 담당 과목 현황과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때의 공간이 어떻게 요구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 이제 문제를 짚어보면요. 고등학교의 많은 교사가 다과목 지도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수업은 수업을 통해서 미래 역량과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심화 수업을 동시에 획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과목 지도를 하면서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강사 지원이라든가 확장된 순회교사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들을 계속 지원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인수 공간 그리고
공강 시간이 발생했을 때 이 자율 공간은 굉장히 유연한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해서 다양하고 완성도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고교학점제는 학교 민주주의, 학교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먼저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요. 교사가 능동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학교 능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의 능동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학생의 주도성을 끌어내는 진로연계 교육활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 불확실한 미래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 교과 담당 교사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과 이런 지역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해서 종으로는 학교급 연계, 초등학교의 마을교육, 자유학교의 체험처, 고등학교의 거버넌스가 종횡으로 촘촘히 짜여져 아이들의 잠재력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토론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태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얘기해줬던 얘기들도 많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도 좀 검토 이렇게 읽어보면은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교육청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난점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관련해서 질문들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발표는, 지금 토론 발표는 우리 김웅준 교장 선생님께서 고교 선택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성고등학교 장 김웅준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발제도 잘 들었고, 또 지금 교육청의 총장학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는 근거부터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학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하라면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하라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저희 학교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든 주어진 내에서 하라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맞춰 나갈까 나름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학교 입장인데, 저희 학교가 이제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지금 4년째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북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한 4년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등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년째 운영하면서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결론은 딱 기승전,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 딱 세 가지 나옵니다. 기승전, 우선 교원 수급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다음 문제가 기승전 평가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바뀔 건가. 그리고 맨 마지막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승전 대학 진학입니다. 어차피 지금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고등학교, 물론 대학 진학의 주는 아니지만은 어떻든 아이들 졸업하고서 진로가 결국은 진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선택은 대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 대학 진학에 유리한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운영하면서 아이들 선택 과목 결정하고 할 때마다 학생들 질문, 학부모들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우리 아이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유리한가요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녹여나갈까 하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우성고등학교는 거기 이제 34쪽을 봐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 매년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육과정 입학생했다는 그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매년 이제 바꿔나가고 그렇게 이제 해오는 노력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34쪽 매매에 나와 있듯이 우선 저희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은
뭐 맨 위에 보시면 되겠고 그 아래 34쪽 아래쪽에 봐주시면 저희가 2021학년도 입학생 이제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제 올해 입학한 아이들입니다. 올해 입학한 아이들 봐주시면 뭐 다양한 과목 선택권 우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전문교과 1과목 운영의 내실화라든지 또는 보통교과와 또 학생들이 원하는 전문교과 편제상의 문제라든지 또 대학에서 수능 반영이나 교과목 입시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1단위 과목 없애고 혼합 수업에서 뭐 수업 충실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세특 작성 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선택 폭을 넓히는 문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희 학교에서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금년도 2학기부터는 탐구과, 그러니까 국영수와 탐구과, 그러니까 교양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들의 단위 수를 다 4단위로 저희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아이들이 선택이라든지 폭을 넓히려다 보니까 그 단위 수에 따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일부 국영수 교과가 뭐 단위 수에서 조금 뭐 손해라는 표현은 어떻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서로 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거기 이제 35쪽 봐주시면은 내년도에 이제 뭐 입학생 교육과정도 이런 식으로 편제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년 저희가 어떻든 그때 아이들에 가지고 사실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학년 입학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1학년 1학기 때 진로 집중 학기들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선택 과목 안내도 하는데 사실 이 선택 과목이 과목 선택이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아무것도 진로도 선택되어 있지 않고 과목도 없는 아이들에게 4월 달서부터 과목 안내가 들어갑니다. 4월부터 과목 안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5월부터 1차 조사하고 뭐 왜냐하면 이게 이제 9월 말까지 끝나야지 그 다음에 교과서 선택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자기 뭐 진로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교육과정 박람회도 하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유튜브도 작성해가지고 과목별로 유튜브도 올려서 안내도 하고 반별로 찾아가면서 아이들 안내도 하고 뭐 등등 수없이 많은 안내는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수정할 기회는 주긴 하지만은 하여튼 뭐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36쪽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뭐 내용들 쭉 정리해 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고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눴던 내용을 이제 추가로 제가 한 장 정리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추가로 제가 놔드렸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어떻든 이제 단위학기, 일선 학기에서 실제 고교학점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입니다. 우선 뭐 아까도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교사 수급의 문제, 뭐 1교사 다과목 지도, 아까 교수님 그냥 연수하고 복수 자격증 확대하고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 한 사람이 4과목 맡아보시면요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회과 선생님들이 공통사회, 뭐 법과 경제, 뭐 국제원 뭐 등등 해가지고서 한 4과목 맡아보시면은 이건 사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젊은 선생님이 하실 정도로 실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우리 교사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다과목 지도하는 것이 수업 준비도 문제지만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선생님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고 머리 쓰는 것이 아이들 생기게 교과 세특 쓰는 겁니다. 교과 세특 아이들 하나하나 옛날같이 뭐 짜질 게다 붙여 난리 납니다. 하나하나 다 틀리게 써줘야 돼요. 다 틀리게 써주려면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한 과목도 아니고 뭐 세 과목, 네 과목 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건 뭐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교사 수급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 부분이 뭐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24학급인데 저희 학교 시간표를 짜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오죽하면 우리 두 분 선생님 매달려가지고 시간표 짜다가 포기하고 외부 업체에 저희가 300만 원 줘가지고 외부 업체 끌어도 같이 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한 학년 8학급일 때 탐구 과목 4이나 과학 탐구 과목 가지고 아주 선택과 편성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8학급을 최대 13개 과목까지 나눠야 했습니다. 13개 과목을 갖다 나누다 보면은 그 나누는 과목들 교실 배치 문제, 그 다음에 그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탐구 과목 동시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 출장도 못 가죠. 왜냐하면 빠지면 누가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를 도와주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장학사님 계시지만은 학급을 느려서 편성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학교는 편해졌지만은 느려서 편성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이들 선택 과목의 학교 의미가 과연 있을까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 수급 문제라든지 식수 문제라든지 등등에 아마 고려했는지는 몰라도 학년별로 8개 반이면 8개 반에 맞춰서 시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과목 선택이 저희가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조금만 정리해 올해 같은 주세요. 경우는 뭐 그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 학교에서 시행되는데 어려움들을 잘 얘기해 주셨고, 여기 저희 원고 쓰신 거 이렇게 지금 읽어보면은 교육과정 조금 그 학점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잘 보여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진짜 그런 우려가 생겨요. 아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그럼 뽑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우려도 생기고, 그런 얘기들을 좀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토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소영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정책팀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입니다. 앞서 그 학점제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발제 그리고 교청 교장선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 제도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들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정말 그 뜨거운 기대와 관심 그리고 또는 우려와 이 회의의 양극적인 이 시각들 속에서 어쨌든 모아지는 이 의견들은 고등학교 교육이 정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절박한 그런 위기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공급자 중심의 입시 준비 기간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대중적인 합의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보완 과제들을 몇 가지 적어봤고요. 총 7가지를 좀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제 세분화를 통해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 가자라는 제안인데요. 아까 김성정 교수님도 그 다양성보다는 좀 책임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없는 다양화는 사실 메뉴만 많은 맛없는 식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다양화를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교육 주체 간의 합일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선택 과목을 늘리는 그런 방식은 사실 교사 수급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어느 학교가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또다시 고등학교가 서열화될 그런 우려들, 그리고 뭐 AI 코딩과 같은 그런 신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성과 소멸이 빠른데 어디까지 교사 수급을 충당해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고려할 때 완전히 좀 새로운 그런 과목들을 신설하는 방향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수준이나 흥미 적성, 진로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기존에 가르치던 과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을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사실 국어 과목의 명칭들이 뭐 문학, 화법과 작문 이런 식으로 과목의 명칭과 동일하게 학생들의 시간표가 짜여졌다면 이제는 뭐
그 시창작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일정 수 이상 모였을 때 현대시의 창작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문학을 쪼개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선택 과목에서 일부 학교들이 어떤 심화 과목 개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우열반으로 편성하는 그런 어떤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관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대입에서 그 학생들의 수강 과목을 통한 어떤 서열화를 통해서 평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앞으로의 그런 대입제도가 설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과목 선택 지도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앞에서도 이제 발제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 진로교육과 어떻게 연계되어 나갈 것인지에 좀 체제 구축이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의 좀 과제가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고민이 안 된다면 학생들이 사실 고등학교 진학해서 진로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 따라 듣거나 또 그냥 컨설팅 사교육에 의존해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를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사태를 막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학점제가 그 조기 진로 교육을 종용한다 뭐 이런 우려들 많이 하시잖아요. 또 특정한 과목으로 너무 편식해서 듣거나 혹은 어떤 보편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될 교육들을 못 배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단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선택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중고등학교 시기는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흥미적성들을 굉장히 그 충분히 도전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설령 자신에게 좀 잘 맞지 않는 과목을 경험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그런 우회로의 시간을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졸업 기준 학점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 입학 사정을 할 때에 그 진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이 학생이 어떤 특정한 진로로 선택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조기 진로를 정하라고 좀 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목 선택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진로로 지나치게 일관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다시 한번 좀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 기본 과목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그 기본 과목을 학생들이 이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상은 돼 있습니다. 교육부 안에도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그 기본 과목을 뭐 예를 들면 기본 영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 이런 과목들을 공통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도록 허용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잘 작동되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학교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거의 편성하지 않습니다. 공통과목 수강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소위 그 상위권 학생들의 대입을 위해서 깔아주는 그런 하위권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전형에서 이렇게 대체 이수 과목들을 이수했을 때 과연 대학이 그것을 일반 과목과 동등하게 평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과 현장의 어떤 우려도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과목 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학생들이 사실 수학의 심화 과목까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수학에 충분히 어떤 재능과 그 자신의 진로가 뭐 육안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심화까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기본 수학만 배워도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입에서도 그런 공통 과목을 기본 과목으로 대체 이수했을 때 감점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입시에서도 좀 구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 과목들이 또 상위권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어떤 선택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그런 제도적인 좀 보완책들이 필요하고 또 기본 과목 편성을 위해서 교사 수급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학교들을 위해서 좀 충분한 지원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졸업 학점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교육부 안에 보면 지금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이겠다라는 안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180학점 정도로 충분히 좀 낮춰줘야 된다, 더 낮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산출 근거는 학생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6교시로 사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생들에게 학교가 덜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을 때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교 간에 학생들이 이동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충분한 공강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192학점이 과연 충분히 경감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학생이 조금 더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학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미이수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등교해서 숨만 쉬고 있어도 졸업이 되는 환경에서 새롭게 이제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으로 이제 도입이 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또 충분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체감적으로 가르친 것의 절반도 못 배웠는데 40%면 이것이 이제 졸업 기준으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제도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는 이렇게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한 60% 정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중장기안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보충 이수까지는 이제 하겠다라고 안이 나왔는데, 사실 재이수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하겠다 정도로 아직까지 확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이수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 돼버리면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당연히 미이수 처리를 하기에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이제 수업에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이수 보충 이수를 했을 때 성적이 기존의 성적과는 다르게 상한선이 걸립니다. 2까지밖에 못 받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이 과연 이것을 책임있게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좀 다시금 재고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미이수 제도가 실제로 저는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성취평가제인데요. 사실 이제 성취평가제가 이제 일종의 절대평가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진로 선택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 모든 선택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평가가 된다라고 할 때 과연 이 성취평가 결과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들의 이 성취평가의 역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현장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가에서 여러 가지 좀 보완 방안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공증 절차나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또 사교육 시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대평가 등급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초중학교부터 내신 사교육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를 크게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고1까지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또 고2부터 완전 수능에 몰입하는, 그래서 암묵적인 수능 대비반이 일부 고등학교에서 편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충분한 대비책, 그리고 특히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강사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과목을 다양화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강사 다양화는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제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들을 한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또 제도 개선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목을 양적으로 좀 다양화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묘안이지만 교사의 질 관리도 좀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현장에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순회교사를 확대하겠다라는 안이 있는데, 사실 순회교사가 이런 지방권 학교, 소규모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존에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순회를 받는 학교도 추가적인 어떤 업무가 늘어나고 순회를 내보내는 학교에서도 인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업무 부담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럴 때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원거리를 이동하시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잘 조화되어서 갈 수 있는가, 좀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직 선생님들에게 복수전공 활성화, 부전공 활성화해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자구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 안에 보면 부전공 취득학점을 줄여서 이런 어떤 복수전공을 장려하겠다라는 어떤 안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교육의 질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보다는
제대로 된 충분한 전공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타 어떤 제반적인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많이 필요한데 뭐 이제 앞으로 좀 남은 시간 동안 여러 주체들의 좀 목소리가 담겨서 반드시 저는 이 제도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서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얘기해 주셨고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서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도가 좀 정착되고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자리입니다. 네 번째 우리 최경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경천 의원입니다. 발제자분부터 토론자까지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됐고요. 특히 발제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게 고교학점제는 왜 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최근 5년간 이제 학업 중단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9년에 학생 수가 5년 만에 한 2만 명 이상 줄었더라고요. 아이 저출생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학업 중단 학생 수를 또 보면은 1200명에서 1300명대를 오락가락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줄은 거를 감안한다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때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교육 환경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만둘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의 다양성과 그 성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암기식, 주입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만두는 학생들을 제가 5년 통계 쫙 내봐도 거의 대동소이에요.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기타, 검정고시. 정확하게 현재의 교육 방식들이 좀 전근대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기록한 것들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들 말씀 듣고 이게 정말 쉽겠는가?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가 쉽겠는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학교 성적 순위 아닌 전문 기술과 전문 능력 사회의 변화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자리 잡고 확대될 수 있다. 공교육이 살려면 수시 비율 확대된다. 근데 제가 기록한 부분에서 학급당 인원수 20명 미만 이거는 저는 모든 교육의 초중고 할 거 없이 교육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걸 기록해 봤고요. 그 다음 학교 현장과 학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소통과 적용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다 필요한 거 썼는데요. 과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일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저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들이 작성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생각으로 차라리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보다는 중학교 시기에 아니었을까? 중학교 때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 차라리 좀 더 이런 고교학점제처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특히 선생님 한 분 담임 선생님 계시고 물론 아이들을 20명 미만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보조교사 한 명 두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 적성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이런 걸 통해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진학시켰더라면은 사실 앞에 나오지만 중단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그만두는데 1학년에서 가장 많이 그만둬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진로 지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어쩌면 성적에 의해서 선택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1학년 때 가장 많이 그만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라는 것은 중학교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입관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담임 선생님 한 분과 보조교사 한 명이 3년 동안 집중 관리를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진학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선입관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 교과목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들 다자다면 평가도 좀 해서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면은 학교와 학부모의 그 협업에서 진로 지도하는 것도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은 중학교 때 이렇게 고교학점제처럼 아이들의 특기적 성을 다 전면적으로 집중 관리해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보낸다면은 저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도 일반고와 어떤 특성하고 이렇게 간극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도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없어져서 긍정적인 장점들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도 줄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교사 수급 문제죠. 그 다음에 학과 많이 가르치는 그런 문제들을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그나마 중학교에서 하면 조금은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고교 관리도 가능하고 결국 이렇게 하면은 뭐 대학이나 사회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회, 이 어른들의 책임들도 저는 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성적 순위로 되는 것이 아닌 전문 기술과 전문 능력 사회로 전환이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주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불로소득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좀 세월 적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특성화고 간 아이들도 열심히 하면은 제대로 되어먹고 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를 제대로 좀 어른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돼 있지 않느냐.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감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세금들은 좀 낮춰서 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그런 것들도 아마 고교학점제와 연결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노동은 평등하다. 그 다음에 뭐 교육의 목표는 분명하게 우리가 때때로 잊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고교학점제의 목표가 저는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이게 딱 와닿더라고.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기를 바라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좀 방향에 맞춰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 우리들 아이들을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2025년까지 준비되지 않겠느냐. 뭐 예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위에서는 뻔합니다. 지원할 게. 뭐 제도적인 거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면 행정적인 이런 것들은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하지만 우리는 예산 집행하고요.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책에 이제 성과가 나오면 성과를 좀 한번 정량적으로 할 것인가 정성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고 하여튼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현장과의 소통. 어떤 고교학점제 지나보다 틀림없이 저는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아이들의 의견도 또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들을 잘 좀 파악하고 해서 고교학점제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꼭 학교만의 책임도 아니고 아이들의 책임만도 아니고 이 사회 전체적인 책임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잘 챙겨보고 예산 문제나 정책 문제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 고교교육은 진짜 고등학생들만의 문제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 우리 최진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발제 토론 이어주신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새삼 고교학점제 뭐 과제나 성과 뭐 그런 측면을 다시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들이 정책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나 현재의 한계들을 짚어주셨다면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엄마의 이 입장에서의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이제 곧 고교학점제를 직접 만나게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한데 제가 저희 반 아이들 엄마가 모여있는 밴드에 물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아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딱 한 명이 뉴스에서 봤다라고 하셨고 나머지 24명의 엄마분들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대부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아이 엄마들이 너무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해서 엄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검색을 했더니 한 10개 정도의 3만 명 정도의 엄마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 밴드에 고교학점제로 검색되는 글은 딱 10개였고요. 그나마도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라고 공유하는 글이었고 댓글은 사교육 관련자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늦습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직접 해당자가 될 수 있는 되는 초등학생 5, 6학년 혹은 뭐 그 이후 엄마들 또 현재의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수많은 글이 검색이 됐는데 딱 두 종류였습니다. 일방적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설명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글, 반대는 사교육시장의 글이었죠. 사교육시장의 글들은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는 카페의 댓글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었고 사실은 그것들을 보면서 엄마들, 학부모들이 느낄 불안감 혹은 이게 뭐지? 라고 느끼는 약간 이제 묘한 느낌일 것도 같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많은 엄마들이 이러니까 공부 많이 시키는 또 잘하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특별한 엄마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들 안에서 다양한 정책들,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자칫 고교학점제가 아까 양극화라고도 표현하셨지만 학교 간, 학생 간 혹은 지역 간 뭐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를 오히려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고교학점제라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엄마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자율성 있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진로를 찾아가는 책임성을 가지고 찾아가자라는 뭐 전제는 동의하겠지만 우리 아이의 나머지 공부는 사교육으로 채워야지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민낯의 엄마들, 가장 솔직한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저 역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진로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주는 게 저는 뭐 긍정적일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솔직히 하고 있고요.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의 요구를 담아내서 2025년 뭐 전면 추진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이나 원하는 방식으로의 학습을 학교가 수용할 수 있을 능력을 그만큼까지 2025년이라는 시간이 뭐 4, 5년 남아있으니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만큼 그 공백 안에 그러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는 저는 사실은 조금 비관적이에 가깝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제에서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상황이라는 것엔 저희 격하게 동감을 하고 경쟁 위주의 입시 위주의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나가자라는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그대로 있고 고교학점제가 자칫 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경로로서 활용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조금 있는 거고요. 이제 능동성이 중요하다라고 또 앞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능동성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실체가 없는 유니콘 같은 느낌,
학교 자치, 학생 자치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도 선생님도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지만 사실은 조금 막연합니다. 그 능동성이라는 개념이 그냥 당위적인 측면에서의 동의는 물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 안에서 여전히 아이들에게 뭐 교복 안에 뭐 속옷 색깔은 어떤 걸로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학교의 현실인데 과연 능동적인 아이들의 요구들을 어떻게 뭐 좀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학교 현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 고민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자유학기제와의 연동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5학년이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도 이제 곧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이어서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이제 가장 맞닿아 있는 세대인데 사실은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때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2, 3학년 때 사실은 다시 입시 위주든 평범한 학교로 돌아가죠. 진로를 1학년 때 찾아보자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데 고교학점제래 니들이 하고 싶은 진로를 찾아서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대라고 했었을 때 전혀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 많은 엄마들이 사실은 자유학기제를 학원 잘 보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학교에서의 부족한 진로라는 차원으로 학교 교육이 조금 부실할 수 있으니 학원을 보내서 아이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마음껏 학원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조정이나 고교학점제라는 시행과의 결합 안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울분을 토했지만 사실은 활동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교학점제에 거는 기대나 뭐 이제 담아내고 싶은 요구들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다 보면 지역사회에 사실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무조건 입시 위주의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공부 잘해서 서울 가면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고 지역에 나오면 실패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게 지금의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 또 알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사실 뭐 현재 저희 아이 교과서를 봐도 지역사회에 연계된 교과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초등학교에서는 조금 활발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사실은 입시에 파묻혀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고교학점제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서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학교나 교육청 안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유권자 교육이나 정치 교육 같은 것들을 그 안에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좀 막막해지긴 하지만 사실 2025년까지는 많은 이런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토론 지금 해주셨는데 발표 듣고 일단 그 토론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발표자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좀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아마 뭐 크게 결을 달리했다라기보다는 짚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서 동의가 많이 됩니다. 대입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2028년도 상황으로 좀 봐야 되겠죠. 2025에 만약에 대입이 개편이 되면 28년도부터 본격화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져 있고 지금도 이미 지금 이제 지방 국립대 심지어 거점 국립대마저도 미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서울에 있는 뭐 잘 나가는 대학들은 여전히 메울 수 있겠으나 아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입시 경쟁의 압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이 갑질하던 시대가 지나고 오히려 이제 우리 요구에 대학들이 맞춰오지 않으면 학생 선발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들 같은 경우를 걸었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웬만한 국립대에서 학생 선발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 지점 속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수능도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수능으로 갈 트랙들을
한 20% 내지 3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을 해주게 하고 나머지 70%에서는 교과 전형과 그리고 이제 그 수시 쪽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아예 수능 최저 등급을 빼버리거나 대폭 완화하는 어떤 개념으로 가도 저는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가 일정하게 호환될 수 있는 구조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이런 이제 상상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또 수능 반영교 과목도 필요하면 고1 공통교 과목 중심으로만 아예 수능을 운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2, 고3 때에서는 반영교 과목에 대해서 필요하면 한 과목 정도만 택 1 정도로만 거는 수준으로 해서 설계하기 나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단위학교 내지는 지역 단위 안에서의 교과목 개발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제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마을교육과정 내지는 지역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다 그 국가, 아까 김홍준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지만 거의 국가 수준에서 다 짜놓고 여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능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그 선택의 룸이 없는 상황들인데 앞으로 이제 그 이미 지금 충북에서도 지역의 이해라는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역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고 이런 학생들도 지역사회 자원들도 좀 만나게 되고 접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애정의식과 정주의식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뭐 알아서 너네들이 뭐 해봐라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런 이제 지역의 어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또 정책적으로도 다 중앙으로 간 친구들만 환대했던 거지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뭐 우리가 대우해주거나 환대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이 저는 이제 지역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지역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맥락이 결합되는데 이게 이제 마을교육과정 내지는 고교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일정한 여지와 공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걸 특히 이제 그 아까 주체성이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은 저는 프로젝트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프로젝트 기반형 실천 수업들을 좀 많이 하고 특히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라는 것들을 줬을 때 주어진 교육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삶을 뭐로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주체성이나 주도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원 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아마 교원 수급 배치 기준들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좀 놓고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2학기가 최대치로 운영을 했을 때에 최대로 필요한 교사 수준과 중간 수준과 아주 낮은 수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나눠서 지금처럼 뭐 학급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배치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학년인거 계속 감소하게 되면 교사 수급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정책 수요를 정말 만들어내서 교과목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교사를 배치해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교과목을 운영하겠다. 그런 학교에는 과감하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마 교원 배치에 관한 기준조차도 전면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얘기 들으시느라고 어떤 면에서 수고 뭐 잘 들으셨는데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고 좋은 내용들,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잘 들었고 또 실은 공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교원 수급과 어떤 평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란 부분 속에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교사로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우선 이제 과연 이제 이 고교 학점제가 현 한국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크게 드리면서 아까 누가 어느 분이 우리 맨 마지막에 발제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질문을 어느 분한테 드려야 할지 몰라서 실은 이제 김천성 교수님한테 잠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이제 큰 틀 내에서의 이 상황들이 이제 공교육의 축소, 즉 이제 교사 주도에서 학생 주도로 넘어가고 있는 주도성 교육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이제 학생 주도에 있어서 주도하고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책임까지도
강제해내야 되는 것인가? 좀 저희가 고교학점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이 열려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선택에 관련된 부분들이 즉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와 자유를 획일적 교육의 반대의 개념으로 고교학점제는 정책화되지 않느냐? 뭐 좀 그런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질문은 그렇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부분, 선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까지 고교학점제의 아이들한테 강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보편교육과의 대립적 문제 속에서 철학적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장학관님한테 충청고등교육청의 그 일련의 그 흐름들을 잠깐 말씀하고 준비 과정들을 말씀하셨는데 고교학점제 관련된 부분들이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인데 유독 충청고등교육청이 23년도를 기점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지금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데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기존에는 학교의 사회라는데 이제는 교과목의 사회랄까지 그다음에 개인의 학생의 사회랄까지도 전혀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문제 해결의 어떤 내용들이 없는데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서두르지 않고 최소한 25년도를 맞추어서 준비하고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문 조금 장황했습니다. 드립니다. 예, 뭐 아마 뭐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결국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신자유주의라든지 그 선택이나 이런 이제 시장 기제가 일정하게 작동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기저가 깔려 있는 질문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불안감 요소가 좀 있는 부분들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뭐 이제 학교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교육 과정의 미래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관료주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국가가 주도하면서 여전히 관료주의 방식으로 이끌어 왔었던 그런 교육 과정의 체제가 5차 교육 과정 이전 체제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5차 교육 과정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시장 기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자사고 정책과 같은 모습들이 거기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라는 것들이 관료주의 방식과 시장 기제 방식만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소위 이제 공동체주의라든지 공화주의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든지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또 교육과정에 관한 주도권들을 누가 가지고 들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어떤 국가 체제라든지 관료 체제에다가 맡겨놓는 것보다는 단위 학교와 어떤 지역 단위 안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는 지역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갖고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은 공동의 책임인 거고 공동의 선택인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결국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의 맥락 안에서도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그 지향점들을 우리가 좀 잘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 기점 준비해서 왜 서두르는가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고교학점제는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15 교육과정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굉장히 충실히 사실은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현재의 대입제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런 대입전형 제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이렇게 뭐 한순간에 공부라기보다 지금은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스펙이다. 그래서 지금 그 신소영 선생님 걱정하셨듯이 너무 전문적인 거 택한 거 걱정된다. 막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 지금은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의 교육이 보통교육이고 보통교육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 의한 답변은 지금 교육부도 내년에 부분 도입을 현재 고민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자료를 모아본 상태입니다. 실제 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 도입이 됐을 때는 현재 204단위에서 194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단위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입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조는 교육부와 함께 가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2023년은 무조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이 같이 발맞추어 가는 그런 기조에 따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3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께서 고교학점제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참 이렇게 우리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는데 그래서 지금 휴대폰에 고탐정입니다. 그래서 고탐정하면 저희가 올린 영상 이제는 이제 소식지까지 나갈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그 지역별로 협력체에 가보면 또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설문조사 하세요. 그러면 또 좀 긍정적인 결과도 얻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발작을 띄는데 이게 힘을 합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저희 계획된 시간보다는 늦어지는데 조금만 더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은 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네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 중에서 오성국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얘기가 좀 피부로 좀 와닿습니다. 저도 현직 고등학교 교사라 아직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아니고 준비 과정에서 선택 과목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선도 연구학교일 것 같은데요. 저도 학교에서 들었기로는 이제 오송고등학교가 가장 그 학생들의 선택권들을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선생님들이 큰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왔던 것 보니까 대단히 좀 공감이 되고 향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지 않고서 과연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또 진로 교육에 맞춰서 흥미를 돋아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자신의 꿈을 갖고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대학교까지 연결시키는 대학 입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오송고에서도 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전문교과 완을 애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선택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보다도 당장에 학생의 선택권을 맞춰주기 위해서 많은 과목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상담과 조력 활동들을 더 하지 못하는 역으로 고교학점제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고교학점제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이런 현실에 대한 현장에 우려가 높은데요. 교장 선생님의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선택 과목 이제 과목 개설할 때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저희가 2018년도 하면서 19년도 넘으면서 일단은 아이들 선택을 최대한 받아보자, 들어주자 해가지고 사실 이제 2018년도 2학기 때는 이제 소윤수 과정 중심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19년도서부터 전면 개강을 해가지고서 오픈을 했는데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대로 하셨지만 뭐 저희가 아마 충북에서 웬만한 학교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과목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아이들 그 당시에는 저희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다 열어주면은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했고 또 고민했던 결과로 그런 과정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이제 지금 지적대로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학년 입학해가지고 3월달에 입학해서 3, 4 두 달 거친 아이들 4월 말서부터
과목 선택을 들어갑니다. 과목 선택 조사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든 제일 먼저 한 부분이 우선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죠. 물론 이제 진로학과 이제 진로교사도 있지만은 아이들과 같이 제일 많이 밀착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담임 선생님인데 일단 담임 선생님들이 우선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우선 담임 선생님들 자체가 아이들 그 과목 선택이 이러한 과목들이 아이들 진로와 어떻게 연계되고 그걸 아니면 또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제일 초기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단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2020학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이들하고 이제 2019년도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20년도서부터는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각 교과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선생님들이 뭐 학년별 담임 역량, 그 다음에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 역량 나름대로 본인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겠다 해서 각 교과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교과에 대한 안내 자료라든지 그러한 자료, 과목 선택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고생해 주셔가지고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2020년도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졌고 아마 지금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저희 학교 교육과정부죠.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부가 없다가 작년도 2020년도서부터 저희는 교육과정부를 별도로 편성을 했고 거기에 이제 부장교사하고 밑에 이제 선생님들 2분하고 배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지금 교육과정부장 맡고 있는 우리 한상환 선생님 아마 금년도 도내 선생님들 중에서 출장 제일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학교마다 계속 요청 와가지고 어떻든 저는 한상환 부장 보고는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니까 하나 충분히 그쪽 학교 가서 경험 공유하고 소통하고 하고 오라고 어떻든 뭐 다 허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출장이에요. 네, 죄송한데 저도 답변을 해도 저희 팀이 1분만. 저희 팀이 이 교육과정과 진로 진학이 다 들어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학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또는 연세대학교 사정관, 서울대학교 홍원표 교수님 하실 때 제가 질문을 해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우수하다, 이제 블라인드가 되다 보니까 전문교과를 자꾸 편성을 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송고등학교도 6개 편성했는데요. 식품과 건강, 심화수학 1, 영어 독해원, 현대세계와 변화,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육과정 인플레이는 우리가 이게 아니다. 우리 중등교육이고 보통교육에 기반을 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학과님 말씀하신 연결해서 하나만 잘 짧게 될까요? 여기를 지금 죄송한데 공간 이번에 대답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오늘 김소정 교수님 발제하신 부분에 제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교수님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장학관님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대학이 분명히 우리 과에 우리 대학이 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교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역으로 대학이 지금 학교 현장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몇 개의 대학의 홈페이지에 그렇게 지금 광고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제 이런 과목들을 들어라는 대학의 요구가 있는데 이 속에서의 이 대학 평준화 아니면 대학 서열화가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교수님. 네, 죄송한데 요 말씀 잠깐 듣고 요 공간을 좀 비워둬야 돼서 아주 간단하게만 듣겠습니다. 더는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이제 그 대학 체제 개편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소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프랑스 같은 방식의 어떤 네트워크 방향을 가자, 공공성 강화하자 이 방향이 하나 있고, 2번째가 이제 시장 규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아예 가는 방식들이 있고, 3번째가 이제 특성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셋 다가 다 안 되고 있는 애매한 아주 이런 죽두밥도 아닌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서도 좀 더 본인들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목적 이런 것들 속에서 인재상에 맞는 그런 어떤 대입 전형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대학의 자율성도 없는 상태에 분명히 있고 근데 또 국민들은 대학을 또 여전히 그 시장으로 좀 바라보는 인식들도 좀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없는 거는 분명한데 저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어떤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연구 중심으로 갈 건지 교육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 직업 중심 대학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상을 좀 먼저 세워놓고 그 특성화 맥락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입시 전략이라든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편 이 흐름들이 일관되게 조금 가주는 방식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학교 대학에다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특성화를 위한 어떤 내부의 논의 같은 게 없으면은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좀 같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수능 비중을 좀 낮춰내야 소위 서열화가 안 되는 이 경쟁 체제를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이 공정성에 입각한 어떤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양성에 기반한 어떤 공정성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공정성에 대한 재해석을 해줘야 저는 아마 입시라든지 이런 변화가 뚫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아주 뜨겁게 그 토론도 이루어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좀 일찍 마치게 돼서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이 토론 원고에 여러분들의 뭐 관심, 호응, 혹은 우려 같은 것들이 잘 녹아 있으니까 이 원고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발표해 주셔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